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 이 채널에 제 사연을 조심스레 보내봅니다. 재미있게 말하는 재주는 없지만 우리 가족에게 최근에 일어난 운명 같은 사건을 말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봤어요. 저는 25살 미운 여자이고 요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지역은 부산이에요. 보통 제 직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돌보는 그 힘든 일을 나이 어린 사람이 한다는 거에 대한 놀라움이겠죠. 주변에서는 제가 어른들을 불편하지 않고 얘기도 잘하니까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전 양쪽 다 조부모가 안 계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 일이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충 다 아시죠? 쉽게 말하자면 어르신들 케어이지만 자세히 얘기 드리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개소변 지처리, 이동도움, 목욕도움 등 이런 일을 한답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이런 일은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일이라는 걸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몸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정말 힘들 것 같지만 정말 힘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외려 더 힘을 얻을 때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엄마가 입버릇처럼 제게 또 그러시네요. 수진아, 너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할래? 너 어제 보니 발에 멍도 들고 요즘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은데 그냥 일 당분간 쉬어도 되니까 다른 공부 시작해보는 건 어때? 엄마, 걱정 마요. 힘든 거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공부야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더 하고 싶어요. 힘들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할게요. 엄마의 걱정을 저도 이해하고 지금 우리 형편에 제가 굳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지만 저는 제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입버릇처럼 그만두라고 말하실 만큼 제 직업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건 확실합니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보통 나이대가 다 있으세요. 40대부터 60대까지 보통은 가정을 다 꾸리시고 아이 다 키우시고 직장을 찾으시다 들어오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젊은 나이대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젊을 때 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이 일을 하다가 나이가 더 들어 체력적으로 힘들면 다른 일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아요. 아빠가 저 고등학교 때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쩌면 제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게 일찍 돌아가신 저희 아빠의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빠가 힘들게 투병했던 걸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힘겹게 간병하는 거 보면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제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아플 때 엄마는 어떻게든 아빠 살리겠다고 치료비를 쓰느라 집도 팔았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세가 많이 기울게 되었어요. 엄마가 보험 판매하시면서 저를 어렵게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셨고요. 저도 대학 졸업 후에는 빨리 취직해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엄마 마음을 잘 알았기에 항상 즐거운 일만 엄마한테 얘기하곤 했었어요. 엄마, 오늘 집에 할머니 들어오셨는데 다행히 할머니가 금주치매셔. 너무 귀여우신 거 있지? 나보고 이쁘다고 누구 딸이냐 그러시더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1,000원도 주시고 막 그런다. 그래? 심한 치매는 아니신가 보네? 치매도 고약하게 오는 어르신들이 있거든. 아이고, 우리 딸. 어르신들 대소변 지우고 수발하는 거 힘들어서 어째?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치매 어르신들은 좀 힘들지만 정신 밝은 어르신들하고 있으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 오히려 내가 배우는 것도 많다니까. 제가 일 마치고 와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는 재미있게 들으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람을 찾아가며 일하는 거 보시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저 기특하다고 자랑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근무한 요양원은 규모가 제법 컸던 곳이에요. 요즘 요양원에서 학대받는 어르신들도 많다는데 그런 곳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경우가 많아요. 규모가 큰 요양원 같은 경우 입수 비용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거의 입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요양원이 유명한 편이라 몇 년 전부터 입소되기를 하는 분도 많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십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 있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남은 여성을 보내는 생활처로 생각하고 입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양원이란 곳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다 보니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기들은 한번 아프고 나면 확 크고 어르신들은 한번 아프시고 나면 확 안 좋아지신다는 말이 있죠. 정말 진짜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아기가 없어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르신들 보고 그 말을 실감했어요. 정말 어제 좋았던 어르신이 오늘 안 좋고 하루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까지 멀쩡하시고 나와 대화도 하셨던 어르신이 갑자기 오늘 돌아가신다든지 또 저를 딸이나 가족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얌전했던 어르신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로서 직접 눈으로 보니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리 경직이라 하더라도 가족들이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 어르신 보면 가끔 정말 마음이 많이 짠할 때도 많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못 알아보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거든요. 몇 달 전에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치매로 입소했었는데 그 어르신은 집에서 할머니에게 폭력을 자주 시도했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밥상부터 엎었다던 어르신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 인연 죽여버린단 나 건들지 마 하면서 난리치는 건 기본에 세상 처음으로 정말 그렇게 심한 욕 처음 들어봤었어요. 반면 멀쩡하실 때 성품이 운순하셨던 분들은 치매도 예쁘게 웃는 것 같아요. 이런 어르신들은 사람들을 마충되게 하는 그런 치매가 아니라 본인 침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어쩔 때는 누가 오기로 했다며 혼자 화장도 하시면서 다른 어르신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소녀 사위 달등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쁜 공주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아이고 이쁘다. 누구 딸이까? 하고 매일 보는데도 처음 보는 것처럼 항상 물어보시곤 했어요. 그럼 저는 저희 엄마 이름을 말하며 네 할머니 저는 김정순 여사님 딸이에요. 하고 대답해 드립니다. 그럼 그래 나도 딸이 있는데 둘이던가 셋이던가 꼬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시면서 활짝 웃으십니다. 제가 기저귀 갈아드리거나 옷 갈아입혀드리면 가끔 사탕이나 껌 같은 간식을 쥐어주기도 하고요. 정말 귀엽죠? 어르신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가 되어 죽는다라는 말이요. 옆에서 보면 정말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기가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젊은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르신들의 죽음을 보면 그 앞에서 참 겸허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지 2년밖에 안 된 해병아리지만 제가 돌봐드렸던 어르신들은 아직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셨던 어르신의 경우 더욱 잊기가 힘들고요. 그러다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게 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한 1년쯤 일했을 때였는데요. 저희 신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75세셨는데 아내도 이미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처음 입사하실 때 동료 어르신이 이러시더군요. 오늘 새로 오신 할아버지 있지? 그분이 이 동네에서 아주 알아주는 부자라나 봐. 해운대 쪽에 아파트도 몇채 있고 왜 우리 다니는 병원 있잖아. 그 건물이 그 어르신 거라는 소문이 있어. 진짜 넘사벽이지? 근데 가족이 없으시다네. 품체도 좋으시고 보통분 아니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아유, 그 많은 재산 있으면 뭐래. 다 늙어서 아프면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이나 있으면 다행인데 참 안 됐어. 그렇지? 어르신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런 소문을 들어서인지 뭔가 다른 분들과 풍기는 느낌이 다르기도 했어요. 처음 인사는 약간 무섭게 보이는 어르신이었는데요. 조회봐드리면서 보니 할아버지는 표정이 없으셔서 그렇지 엄청 유머러스하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바쁘신 몸이지만 눈빛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해하실까요? 2대 근무를 하니까 어느 날은 낮에 돌봐드리기도 하고 밤에 돌봐드리기도 하면서 할아버지와 자연스레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치매가 아니라 투병하시던 암과 노인성 질환으로 입사하신 분이셨기에 정신은 정말 말짱하셨는데요. 가끔 제 고민 같은 거 얘기하면 진짜 잘 들어주셨습니다. 본인의 경험이나 들은 얘기 주변 사람 얘기해주면서 교훈이나 진전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하나같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점잖게 대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는 유독 더 선의한 대하듯 다정하신 할아버지셨습니다. 다들 그 어르신을 김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김 할아버지는 종종 제 얼굴을 이상하리 많지 많이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이 선생 보면 꼭 익지도 않은 내 손녀 같아. 우리 딸이랑 너무 닮아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뭐야. 할아버지, 딸 있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고 물으니 할아버지가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우리 딸, 내 마음속에 있지.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이상은 묻지 않았고요. 그 뒤로 저는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괜히 2번 들여다보고 3번, 4번씩 챙겨드리게 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그달의 생신인 분들을 몰아서 하는데 마침 제게 잘해주시는 김할아버지도 생일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생신잔치를 할 때면 얼마나 귀여우신지 모릅니다. 저희 요양원에서 생신상도 정성껏 차려드리지만 그날은 어르신들에게 노래방 기계를 틀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중증 치매 어르신들이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빼고는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돌아가면서 옛날 노래 한 곡씩 부르면서 신나는 노래에는 정말 자아를 놓고 춤을 추면서 신나게 누십니다. 생신잔치하고 나면 어르신들 보호자분들이 보내신 선물을 저희가 전달을 드리는데요. 가족이 있는 어르신들은 가족이 보낸 선물을 받으시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약소하게 요양원에서 선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생신잔치 앞두고 유독 가족이 없으신 김할아버지가 눈에 밟히길래 저도 주고받은 선물을 따로 준비했었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고 제가 준비한 편지와 목을 감쌀 수 있는 머플러를 선물해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보답으로 뭘 줘야 하나. 이러시면서 주머니에 고깃고깃 접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저는 아니 할아버지, 그냥 제 마음이니까 받아만 주세요. 저 마음이 불편하시면 할아버지도 노래 한 곡 불러주셔요. 하고 유참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말에 한박 웃음을 지으시더니 내가 젊을 적에
한 노래 한 건도 어찌 알고 하면서 신나는 트로트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던 어르신들도 어깨춤까지 추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제 주머니에 1,000원짜리를 쑥 넣어주시면서 TV요, 깎아 사먹어. 다른 사장은 안 보고 그럼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러십니다. 그 말에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같이 반 터졌고요. 요양원에서 지내는 게 사실은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치매 환자들이 많다 보니 스펙타클한 이유들이 정말 많지만 가끔 저렇게 생신잔치나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 참 보람을 느낍니다. 유독 저를 이뻐하셨던 김할아버지는 특히 화투 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화투는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화투를 치게 해드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지고 놀기 좋게 일반 작은 화투보다 2~3배 큰 손바닥만한 어르신용 화투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치매 나 있는 어르신도 이상하게 화투를 칠 때는 멀쩡한 어르신처럼 행동합니다. 김할아버지가 어르신들 중에서 제일 청기가 낭낭하시다 보니 거의 매일 이기는 걸 두마타 하셨는데요. 가끔은 저도 같이 껴서 치곤 했어요. 치매 어르신들하고 놀면 정말 버라이어티한데요. 어르신들은 했던 것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본인이 했던 행동, 말을 기억 못하고 자꾸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화투패를 유리하게 속여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게 화투를 치시는지 가끔 제가 밑잠 빼다가 걸리면 막 화를 내시면서 이러십니다. 젊은 사람이 할매를 속이면 못 써. 또 이네들 속이면 전벌받아. 아이고, 제가 뭘 속였다고 그러세요. 봐요 할머니, 제가 이겼죠? 하고 잡아대면 방금 전까지 화내셔놓고 또 금방 까먹으십니다. 그런데 김할아버지는 제가 속임수 쓰는 거 다 보시면서도 걸걸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제가 막 할머니를 껴안고 애교 부리면서 소녀랑 화투 치는데 당연히 져주셔야지. 이러면 웃으면서 같이 껴안아 주십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소녀인데 내가 터지고 말고 이러십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그럼 소녀라 이겼으니까 용돈 좀 주셔야죠. 이러면 니네 소녀 아니다. 저리 가라. 오늘 처음 보는 처자구만. 이러시면서 깔깔 웃으십니다. 제가 화투판에서 이기면 김할아버지는 당신이 이긴 것처럼 기뻐하시고 저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쥐어주시곤 했어요. 그럼 저는 할아버지 눈앞에서는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하고 넋쭉 받았다가 나중에 슬쩍 할아버지 주머니에 다시 넣어드리곤 했습니다. 또 할아버지는 유머 감각도 있으신 분이셔서 제가 아는 전날에 가끔 맞장구도 쳐주셨는데요. 한 번은 치매 어르신 한 분이 북도에서 갑자기 혼자 허리 굽히고 바닥에서 방불 죽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치매 증상 중에 환청도 있고 한시가 있거든요. 한청은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고 한시는 헛것 보는 건데 그때 그 할머니는 한시 증상이 좀 심한 할머니셨어요. 하도 열심히 뭘 죽고 계시길래 제가 물어봤죠. 할머니, 여기서 뭐 죽고 계세요? 호사지가 천지백갈이다. 니도 얼른 주워, 어? 너무 많다, 너무. 집에 가서 말려 놓아야 돼. 그 말에 저도 죽는 신이 우라는데 마침 옆에 김할아버지가 계시길래 그랬죠. 와, 할머니, 진짜 많네요. 이런 데로 어찌 찾았대요? 할아버지도 얼른 줘가세요. 아니,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같이 허공에서 뭔가를 주우시는 겁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잉 미친년, 옆에 있다가 같이 미쳤나? 거기 뭐가 있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노? 하시길래 할아버지가 옆에서 맞장구 치며 할머니도 여기 와서 같이 주우시다. 치다가다 보니까 여기 구사리밭이네. 하고 받아치셨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혀까지 차시며
아이도 젊은 아가씨가 그마 벌써부터 미쳐가지고 정신 나갔나. 단체로 아주 정신 나갔구만. 아침에 지나가시는데 할아버지는 뭐가 그리 우스운지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귀여운 에피소드에 들어가는 거고요. 치매 어르신들 중증 이상 드시면 정말 미치고 팔짝 들 일 많아요. 치매 걸리면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알고 계시죠?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저렇게 망상 증세도 생기고 또 심하게는 대소변 뒤처리가 스스로 안 되시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르신들 대소변 뒤처리 해드리는 게 참 힘들었는데요. 막상 몇 달을 하다 보니 생각을 달리하니까 별거 아닌 부분이었어요. 저도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더러운 거지?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생각하고 이 어르신들이 우리 엄마 아빠다 생각하니 더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역시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대소변 에피소드까지 말하면 애청자분들은 한동안 식사 못하실 것 같아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르신들을 케어해드리다 보면 솔직히 힘든 부분도 많아요. 너무 힘들 땐 어르신들이 믿기까지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힘든 그 순간에는 밉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미운 감정은 한순간입니다. 힘든 순간은 잠시이고 그러다가도 어르신을 다시 쳐다보면 뭔가 어르신이 무표정으로 계시지만 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싹 녹습니다. 진짜 제가 방금 왜 밉다는 생각을 든 거지? 라는 마음에 너무 죄송하고 후회도 되고요. 아무튼 저는 그 외에도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일제 강점기 전쟁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감히 편하게 살고 있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역사책 한 권 저리가나 할 정도입니다. 역사책에는 사건 중심, 위인 중심의 굵직한 흐름만 얘기해준다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겪으신 경험을 듣다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힘할아버지도 제게 옛날 살아온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끔 제가 할아버지가 귀찮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우리 마누라는 10년 전에 죽었지. 가슴속에 못 풀고 가는 한이 많은 사람이라. 그게 참 가슴 아파. 이러시면서 슬픈 표정을 짓다가도 제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아버지, 부산에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하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두 눈을 금세 반짝거리시며 전쟁 통해 가족들이 부산으로 피난와서 자리 잡은 얘기부터 시작해 박정희 전두환 시절 얘기까지 현대사의 한복판을 사셨던 얘기들을 신나게 하십니다. 내가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산에서 수입상점 문 연 사람이야.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고 돈 모아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랬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 뭐하겠니?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시며 또 갑자기 슬퍼지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여기 계시면 외롭진 않으시죠? 하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제 얼굴 보며 활짝 웃어주시곤 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스마트폰도 가장 잘 사용하시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루시는데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분이 정말 아프신 분이 맞나 하고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입수하시고 나서 적응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시는 거 보고 저도 기뻤어요. 또 제게 유독 각별하게 잘해주실 때면 정말 제 할아버지같이 느껴져서 저도 그 어르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시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할아버지의 큰 비밀을 알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저녁 교대라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1층 루비에 할아버지가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차련해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녁 때는 바람도 찬데 왜 나와 계세요? 얼른 들어가셔요. 하며 다독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울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울고 계세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할아버지 어깨를 붙잡으며 말하니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고는 이러시더군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도 안 죽고 있는가 봐. 마누라 따라서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근데 막상 죽을 날 얼마 안 남으니 내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게 참 가슴이 답답하고. 누구라도 붙잡고 좀 내 딸을 찾아달라고 하고 싶구먼. 저는 이전에 할아버지 딸에 대해 물었을 때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뜻밖의 말에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할아버지, 따님은 어쩌다가 생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잃어버렸지. 그게 벌써 43년 전이야. 살아있으면 그때가 10살이었으니 살아있다면 지금 53이시겠구먼. 딸 자식이 이쁘게 크는 것도 못 보고. 그게 내 가슴에 한이요. 그때는 파출소가 제대로 있지도 않을 테고 지금처럼 길거리에 카메라고 뭐고 없었어. 그때는 애 잃어버리면 영영 못 찾는 거야. 어디 산 같은 데 팔려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어. 엠벌이 돼서 돌아오면 다행이었지. 따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의 사정을 들으니 저는 왠지 할아버지의 일이 남일같이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로 자라신 분이었거든요. 고아원 잔전하다가 겨우 고등학교 마치고 힘들게 돈 벌고 살았던 얘기를 늘 하셨던 게 생각나 저도 같이 슬퍼지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꽃을 참 좋아했어. 그래서 신발이며 웃으며 그 그림 그려진 걸로만 입혔는데 딸이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이쁜 꽃신을 우리 딸한테 사줬거든. 근데 그 꽃신 신고 애엄마랑 시장 가느라 애를 잃어버린 거야. 그 복잡한 곳에서 애 손을 놓고 정신을 딴 데 바라던데 애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지. 신고도 하고 경상도에 있는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쥐잡듯이 다 찢었는데 애를 못 찾고 이 난리 때까지. 이러고 늙어버렸네. 자식 잃어버린 죄인이 죽지도 못하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어느덧 저도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엄마에게 듣던 얘기와 비슷해서요. 할아버지, 저희 엄마도 부모님 잃어버리고 고아로 사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꽃신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가 생각나서 저도 눈물이 나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사준 꽃이 신고 엄마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손잡고 따라갔고 기차까지 탔다고요. 그 꽃신을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다니시다가 고아원에서 잃어버리셨대요. 다른 집에 입양 갔다가 반항까지 당하고 너무 힘들게 사셨대요. 저희 엄마도요. 제가 울면서 말하자 할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 선생님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되나? 53살이세요. 이름은 김정순이고요. 내 딸 이름은 정순이가 아니고 경순인데 나이는 같구먼. 근데 선생 엄마가 구신 얘기를 해? 빨간 구신이라고 그래?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빛내며 물으시기에 네, 빨간 구신 얘기를 늘 하셨어요. 기차 타고 모르는 사람 따라다니는데 기차역에 자기만 누구 가버려서 어딘지도 모르고 파출소로 갔다가 고아원 전전하셨다고요. 혹시 선생 엄마를 내일 좀 볼 수 있을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느낌이 그러네.
고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엄마한테 가서 말 좀 해줄 수 있는가? 저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요양원에 김할아버지랑 말하다가 따님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 따님이 죽은 게 아니라 어릴 때 잃어버리신 거래. 근데 그때 딸이 할아버지가 사주신 빨간 꽃신을 신고 있었다는 거야. 엄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엄마도 나한테 꽃신 얘기했었잖아. 뭐? 그냥 우연이겠지. 그 시절에는 고무신도 신고 꽃신도 신고 많이들 그랬어. 그래도 나는 뭔가 느낌이 좀 묘해. 그래서 말인데 엄마, 그 할아버지가 내일 당장 엄마를 좀 만나볼 수 있냐고 그러시는데 저녁 때쯤 요양원에 와줄 수 있어? 제 말에 엄마는 처음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셨지만 제가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얘기하니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 당시 엄마는 자기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지도 확실치 않다고 했고요. 아빠 엄마 이름도 충격 때문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 성함 김건수를 말하니 왠지 낯설지 않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래, 뭐가 됐든 한번 만나보지 뭐. 내일 저녁에 요양원으로 가봐. 다음날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엄마가 오셨습니다. 루비에 잠깐 계시라 말씀드리고 전 할아버지를 모시고 1층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분이 서로 가까이 다가 걸어가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두 분은 멀리서도 서로를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미 울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역시 울고 계셨고요.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부모 자식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건가 봐요.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모습이지만 서로 만나보니 뭔가 확신을 하신 듯 두 분은 만나자마자 서로 손을 맞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손에는 작은 사진이 들려있었는데 다름 아닌 엄마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고 엉엉 우셨어요. 아마 그걸 보고 자기가 맞다는 걸 확신하시는 것 같았고요. 아버지, 저 얼굴 기억나세요? 저는 이렇게 보니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어요? 그동안 나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조금만 일찍 나 좀 찾아주시지. 엄마가 울면서 말하니 할아버지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정말 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우셨습니다. 이놈아, 네 엄마랑 나랑 너를 찾으려고 전국 구원을 다 뒤졌어. 너 그렇게 잃어버리고 네 엄마 거의 미치다시피 해서 세월 보냈다. 이렇게 찾을 줄 알았다면 네 엄마도 안 주고 버텼을 텐데 네가 찾아올까봐 몇십 년을 그 동네를 안 떠나고 살았어. 그동안 대체 어찌 산 게냐? 그럼 이 선생이 내 손녀요.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딴 네 어릴 적 얼굴이 떠오르더라니. 핏줄 당긴다는 말이 정말 맞나 보구나.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내 할아버지 맞는 거요, 엄마?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우셨고 할아버지와 우리는 한참 동안 셋이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주신 그 꽃신 안 잃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여기저기 구원 옮겨다니다가 잃어버렸어요. 제 이름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그 꽃신은 몇십 년 동안 기억 속에 생생해서요. 일 안 갔던 집에서 판다하고 나서는 저 18살 때까지 구원에 있으면서 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애 낳았는데 애 아빠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만난 게 그만 같아요, 아버지. 그래.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 얼굴 실컷 봐야지 않겠니? 우리 소녀딸이 누굴 닮아 이리 착한가 했더니 내 핏줄이라 그런 거구만. 젊은 사람이 이런 일 하는 거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우리가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아이고, 이 기특한 것.
할아버지와 엄마는 한참 웃으면서 엄마 얘기와 예전 살던 동네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엄마가 그때 다른 사람 치마 자르고 자꾸 따라가지만 않았어도,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지만 않았어도 이런 긴 세월을 건너뛰어서야 만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웠고 지나온 세월이 참 무정하고 슬펐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적 부산으로 돌아와 직장을 다니고 여기서 자리를 잡은 것이 하늘의 뜻이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이런 믿을 수 없이 기적 같은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하느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후 형식적이지만 엄마와 할아버지는 유전적 업사를 하셨고 일주일 후 정확히 친자가 맞다는 결과지를 받아보셨습니다. 제 삶도 그 뒤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지역 소식지에 사연이 실리기도 했고요. 무슨 일간지인지 신문사인지 인터뷰 요청도 받았지만 그건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는 분도 아니셨고 남은 여생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버지, 이제 요양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엄마 말에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 집에서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안 된다. 나는 걱정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죽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 알잖니? 그저 자주 와서 얼굴만 보여주면 된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고집을 부리셨어요. 남은 시간 정말 재미나게 지내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고요. 결국 할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반년 정도를 같이 계시다가 병이 깊어지셔서 호스피스 요양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저희와 같이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멀리는 못 가지만 할아버지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정말 원 없이 가족놀이를 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시기 전에 엄마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재산을 전부 기증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너를 만났으니 너랑 우리 손녀한테 주고 가야겠어. 유언장 수정해야 하니 서류를 다 정리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이렇게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한테 왜 이렇게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착하게 살아 그런 거지?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딸내미랑 좀 편안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구나. 할아버지가 입수하실 때 소문은 사실이더라고요. 몇십 년을 한 곳에 사시면서 부를 축적하셨는데 언젠가 딸이 돌아오면 다 주려고 악자까지 돈을 버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자식도 더 안 낳으시고 엄마 찾는 것만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거의 정신이 나가다시피 한 채 몇십 년을 버티시다가 결국 신단 전에 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이 없는 할아버지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저에게 상속해주기 위해 전부 다시 정리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것도 신기하고 고마운데 재산까지 상속해 주신다니까 솔직히 좋았습니다. 누구보다 엄마가 힘들게 산 거 알고 있기에 저보다는 엄마가 편해진다는 생각이 깊었어요. 후적 정리와 상속 정리를 끝마칠 때까지도 할아버지는 정신이 말짱하셨는데요. 노인분들은 지병이 있으시면 정말 한순간에도 확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호스피스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엄마와 함께 할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엄마는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시면서 40년을 넘게 돌고 돌아 만났는데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랑 우리 딸은 이제 없잖아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힘드시면서도 저와 엄마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힘든지 입술을 탈싹거리셨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저랑 엄마 걱정 마시고 이제 마음 편하게 가시면 돼요. 할아버지,
고맙고 사랑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는 할아버지의 멀어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가난히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이내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어요. 옆에 계시던 수녀님은 계속 기도를 해주셨는데 할아버지는 감겨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여행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참았던 울음이 닫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도 너무 가엾고 엄마도 너무 가여웠어요. 1년만 일찍 만났더라면 추억을 더 많이 만들었을 텐데 할아버지가 조금만 버텨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이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 아쉽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보내드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올 추석에 할아버지 모신 낙골당에 인사드리러 엄마와 갈 계획이에요. 저는 아직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의 일부는 엄마와 상의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제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힘든 일을 안 해도 돼서 저는 너무 좋답니다. 이게 다 할아버지를 뒤늦게 만난 복이겠죠? 저는 이 일을 아직 5년 정도는 더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보람차고 재미있거든요. 일을 충분히 배우고 나중에 저 엄마가 나이가 드신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제가 모시려고요. 그리고 제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을 잊지 않고 앞으로 저보다 힘들게 살아온 분들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